안녕하세요. 목격자 K입니다. 3월 16일 간결한 출근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뉴스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 제목 보이죠? 요거 곧 요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할 뉴스입니다. 오늘은 목격자 K 또 특종입니다.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참 제가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살짝 홍보하고요. 금방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과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기증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기증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홍콩에서 직접 이제 마스크를 조달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좀 기증자가 좀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기증자와 요청자를 매칭할 수 있는 그 원래 방향으로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마스크를 홍콩에서 구입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이제 급한 대구 경북 분들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기증자, 요청자 양쪽 다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걸 가져와야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의료진용, 대구 경북에 있는 의료기관에 보낼 목적으로 의사들한테 꼭 필요한 N95 마스크를 제가 또 홍콩에서 구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아시는 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특히 경북대 병원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홍콩에서 요게 20개들이 한 박스입니다. 요걸로 16박스 구했어요. 총 320장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또 금전으로 지원해 주시고 자원봉사로 지금 자원봉사자도 지금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홍콩에서 보내면 그 한국에서 소분해 가지고 각각 잘 포장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려고 지금 또 대기하고 계셔요. 많이. 자원봉사자는 이제 더 지원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준비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해요. 의료진들이요. 의료진이 감염이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도 벌써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때문에 최소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방호복도 정말 지금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저와 이 가로세로 구독하고 있는 또 어떤 분이 또 방호복을 방역복을 또 직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또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가로세로 구독자들 중에서도 직접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마스크를 또 지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헬프대구의 성과는요 2,000장 이상 지금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꽤 많이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준비하고 있는 또 마스크가 1,000장 이상 되고요. 특히 지금 홍콩에서 제가 약 한 KF94로 한 400장 정도 가까이, 그리고
예, 덴탈 마스크 한 400장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싱가포르에서 또 예, 수백 장 단위로 가고 있고, 또 광저우에서도 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예, 또 예, 많은 여러 가지 예, 위치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예, 지금 피톤치드님이 예, 쳐주신 저 주소로 가면은 예, 뭐 기증자는 기증자대로, 요청자는 요청자대로 예, 서식을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다 매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자, 아이고 찬찬님 감사합니다. 마스크 구입에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화이팅 합시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가로세로는 또 가로세로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 헬프대구는 또 가로세로와는 별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예, 요게 약간 예 민폐가 될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가로세로 방송에서 홍보를 했네요.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닫았습니다. 예, 홍보 내용은 문구는 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뉴스부터 먼저 좀 볼게요. 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췄네요. 예.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예, 그 추이를 한번 보면 놀라운 수준이에요. 지금 뭐 올릴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예, 계속 올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그때 몇이었죠? 예. 그때 0.5에서 1%, 뭐 연준은 그렇게 구간으로 이제 인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인하했던 거 지금 0.0에서 0.25까지 굉장히 많이 낮췄다. 예. 예.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졌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올라갈 때 요 상황에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요 지점이죠. 예. 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예, 다시 역전이 됐어요. 예. 한국도 다시 낮춰야 될 겁니다. 근데 얼만큼 낮출 수 있을지 한번 예, 많이 낮추게 될 것 같아요. 낮추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예, 미국 금리가 항상 뭐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더 높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예.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우리 금리가 낮으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우리 금리가 더 낮으면 그러면 더 불리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이 더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다시 몰려갑니다. 근데 그 반대로 다시 역전이 됐고, 우리가 사실 금리를 낮추고 싶은 어떤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동기와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예, 못 낮추고 있었죠.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요걸 좀 낮출 여력이 생겼다. 예, 그게 미국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낮춰져가지고 좀 예, 뭐 지금 금융 당국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기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치명률, 예, 우한 코로나 치명률이 1% 근접하고 있다. 계속 올라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확진자들이 막 그 급증하는 시점과 그 사람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 시점에도 시차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다른 특징은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래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좀 다르죠. 예, 대한민국은 대구에서 신천지, 예, 그 대구 성전에 해당하는 성도들 전수검진했어요. 전수검진. 다른 지역은 전수검진까지는 아니었는데, 전수조사는 했지만 전수검진은 아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수검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증상이 없으면서도 양성을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경제 다른 분야들을 고려를 하면 부동산에서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이 정권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부작용이고 원치 않는 그림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 압박을 받는 것이. 하지만 이제 워낙 지금 경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 낮추기 힘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여유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면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좀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검진을 받는 케이스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률이 사실 낮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증상이면서 검진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아주 없죠. 예. 일단은 현재 위중 환자가 몇 명이 되냐를 보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위중 환자가 63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곧 또 새로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틀 전 오후 4시 반 기준입니다. 예, 오늘 중으로 나오는 숫자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위중 환자 숫자는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예, 계속 늘기만 했어요. 줄어들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위중에서 회복됐다는 케이스가 전혀 없었다. 이걸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중증 환자 전담할 예,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또 경증 환자를 병원에서 내보낸다. 그러면서 사실 또 다른 또 이제 조치들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경증 환자를 이제 좀 병원에서 내보낸다는 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경증이라고 해서 분류를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망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경증 환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경증 환자를 내보냈다가 중증 환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예. 사실 경증 환자를 내보낼 때 혹은 경증 환자에 대해서 뭔가 어떤 예, 뭐 의료 시설에서의 수용을 좀 뭔가 지금 그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를 이제 어떤 대안으로 제시했고, 지금 경증 환자는 감기약밖에 안 줘요. 그런 식으로는 대응 못 한다는 거예요. 감기약만 주다가는 갑자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망했던 케이스들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런 고려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코로나19 고위험군 예,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또 항말라리아제 예방 투여를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인데 예, 곧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말라리아자의 예방적 투여에 대해서 논의한다. 권진욱이 직접, 이 사람이 권진욱이죠. 예. 권진욱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 감염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예. 확진 환자 아니더라도 밀접 접촉자 중에서 기저질환자, 고령층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 하에 예방 투여를 권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논의하고 필요하면 적용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예, 이게 지금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얘기 누가 언제부터 했죠? 2월 25일로 기억이 돼요. 예, 3주가 넘었습니다. 딱 3주가 된 것 같아요. 예, 3주 전에 이 방송에서 강결한 출근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정부는 인지한다. 예, 너무 답답합니다. 예, 너무 답답해요. 예.
넥스톤님, 예. 목회의 방송 좀 들어라. 진작 얘기했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예, 제가 뭐, 지금 잘난 척을 하려고 제가 이런 뉴스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이거를 제보해준 의사 선생님하고 오늘 좀 통화를 좀 하려고 해요. 한번, 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네.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음성 변조를 한 게 아닌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자, 제가 살짝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부산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제가 2월 25일 날 그 방송했을 때 예, 그 전날에 제보를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했던 방송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예, 연락을 하면서 중요한 예, 제보들 많이 해주고 계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주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이비인후과 개업입니다. 아유, 너무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정보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아닙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 어떤 말씀 해주실지. 네. 지금 코로나 이번 사태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확산을 맞아가야 되고, 지금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좀 높아져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번에 12일 날 항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적 투여라든지, 그다음 중증 환자에서 있어서 확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겠다는 결과는 일단 중증 환자에서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치료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항바이러스가 조기 투여를 하면 효과가 좋은 거는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임상 테이프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 아마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제 투여를 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여러 임상에서 시험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제는 여름 이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라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제 중에서는 갈레트라하고 하이드로스 클로로킨을 임상 테이프에서 한 달 전에 공고했고, 그 중에서 갈레트라는 보유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유가 돼 있는 하이드로스 클로로킨을 1차적인 예방적 약으로 아마 선정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결국은 경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로 전환을 막고, 또 중증 환자가 미증으로 막는 것은 항바이러스의 조기 투여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신종플루 때처럼 충분히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고 전염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신종플루 때 어떤 상황을 좀 자세히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2009년도에 신종플루는 5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3개월간은 방역 및 지금처럼 통제를 하면서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8월 이후 2,000명을 넘어서고 9월 이후에는 급격히 대규모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월 30일 그리고 11월 초에 타미플루를 동네 의원, 병원까지 약국까지 대규모로 투여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의사의 임상 진단만 있으면 바로 타미플루를 투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이후에는 거의 신종플루를 막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도 타미플루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약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전향적인 조치를 했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도 타미플루 나온 지가 6개월 채 안 되고, 우리나라에 그 약 자체가 한 250만 명 정도분밖에는 비축이 안 됐었는데,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비축량을 늘려서 10월 이후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확보했던 게 그 신종플루를 극복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서 사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정도로 네. 뭐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7천 명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예, 그랬는데 예. 점점 그런 상황이 되어 가네요. 예, 제가 그때 제보일 당시에는 환자가 몇백 명 수준이었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거 중국을 통해서 보면 전염률이 신종플루처럼 대규모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지금 상황에는 어느 정도 통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제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저한테 직접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거 예, 방어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모케이는 너무 글로벌 제약사에 우호적이다. 예,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다. 의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저 변호 좀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이 사태에서는 뭐 제약회사를 떠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고,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갈레트라고 하이드로스클로키는 우리가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쓰는 약이고, 칼레트라보다는 하이드로스클로로킨이 현재는 보유량도 많고, 그리고 특허권이 풀렸기 때문에 카피 약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예방적 선제 투여가 대량 투여가 가능한 약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약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형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약회사에서 얼마든지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하고는 이거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약입니다. 그쵸. 사실 글로벌 제약사의 약을 좀 강조를 하는 것도 그게 건강에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국내 제약사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실 글로벌 예, 제약사랑 예. 무관한 거죠, 이거는. 예, 지금 제가 좀 글로벌 억울해가지고. 아니,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렘데시비르가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글리어드라고 타미플루를 만든 예. 회사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임상 단계고, 빨리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오늘 즉시잖아요. 그죠? 그 렘데시비르는 예, 아직은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험 단계고, 빨라야 여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이드로스클로리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확진된 환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였을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예방적으로 하이드로클로리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꼭 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상 상황에서도 이걸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여행을 간다 할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이 약을 반드시 투여하고 여행지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전방에서도 국군 군인들 같은 경우도 말라리아가 창궐할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모든 군인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많이 썼던 약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뭐 거의 뭐 이 약은 그냥 백신처럼 사실 맞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물론 지금 현재 이 약이 최선의 치료다, 최고의 치료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렇지만 앞으로 새롭고 정말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 몇 개월 정도면 나오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약은 현재 이 약이라고 저희 아마 질본에서 판단하고 있고 임상 TF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메르스 때도 사용되었고 또 이번에도 28명에 대해서 처음 이제 확진자들 28명까지 예, 해서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임상 TF에서 확인한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일본,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칼레트라나 하이드로스클로로킨은 코로나 환자에서는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지금 임상 TF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의사들이 또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의사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안 예.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 안타까웠네요. 예.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치료제를 빨리 선택을 해주고 일선에다가 사실 이 치료제를 이렇게 쓰라 지침을 만들어 내려주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거의 지금 2달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부에서 질본에서는 아마 이 약에 쓰는 적용 범위라든지 뭐 사용량, 그다음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일선에다가 내려주시면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오늘 예,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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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예, 되십시오. 예, 안녕히 또 계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유, 참, 예.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명확하죠. 예. 그동안 이걸 사용 안 한 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결국 지금 이렇게 치명률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예. 이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이하였다라고 자랑했던 그 숫자가 점점 이제 예, 높아지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 이제 검토한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그 검토 결과도 안 나오고 예,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 중증으로 와서 확진을 받거나 아니면 중증이 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고위험군, 고령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준비한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다른 자잘한 뉴스 다 뺄게요. 메인 뉴스로 가고 그냥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저희 나라라고 했나요? 어이가 없네요. 예, 제가 그 실수는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예, 죄송합니다. 예,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제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예.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맞나요? 제가 저희 나라라고 했나요? 아, 제가 간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제가 준비한 메인 뉴스. 박근혜 정권의 업적을 가로챈 예, 정말 역겨운 문재인에 대해서, 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요, 이 정권이 얘기하는 거 막 치적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뭐 뉴스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예, 또 힘드니까, 예. 우리 그런 거 보면 힘드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이 지금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민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예,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뭐 역학조사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막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문장 자체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그리고 또 뭐 검진을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예, 이 지금 감염병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께 5년 전에 이 지금 예,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일단은 예, 보건복지부 장관 프로필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르스 때 문영표 씨가 장관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죠. 메르스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질병관리본부가 이 실무로서는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그때는 뭐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가장 이제 좀 주요한 결정들을 하는 조직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관이 누군가 그 위에 상위 또 위계가 있다는 거, 대통령까지 가는 길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영향을 다 끼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결정을 또 뭐 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매번 복지 전문가 혹은 뭐 재무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문영표 씨 같은 경우는 연금 전문가였잖아요. 왜 그런 사람만 하냐. 그래서 의사 출신 장관을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바로 메르스 국면이 진정되고 나서 바로 뽑았던 예, 복지부 장관입니다. 의사 출신이죠. 보시는 것처럼. 예, 요 사람이 요런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더 좀 딱딱한 형태의 보도 자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읽은 브리핑 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특히 신종감염병이에요. 예, 여기에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유입되더라도 초기 즉각 대응, 감염병 위기 조기 종식 방역체계 만들겠다. 예. 국내 유입의 사전 차단, 감염병 사전 차단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어떤 이런 방침을 이때 만들었는데, 예, 이 정권은 사전 차단에 굉장히 소홀했죠. 예, 이 부분부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거는 긴급 상황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거.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긴급 상황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듭니다. 예, 질본 안에 이제 그렇게 계속 상시 감시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이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경찰이나 경찰 조직이나, 뭐, 어떤 뭐, 국정원 조직이나 이런데 막 상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실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 영상도 있는데, 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뭐, 공무원 퇴근 시간이 돼서도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 조치를 처음으로 실행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만든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한다. 보시면 신종 감염병 의심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 그리고 확진 후에는 국민들께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감 소통하도록 하겠다. 예. 요런 거 다 이번에 작동을 한 겁니다. 무슨 문재인 정권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아니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게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때 만들어진 어떤 지침대로 해온 거예요. 이때 어떤 그 메르스 백서도 만들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들,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를 할지, 그런 거를 또 신속하게 알릴 때는 어떤 방법,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때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 다 체계화를 이뤘다. 그거 그냥 이번에 반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기분 좋은 얘기가, 기존에는 역학조사관을 공중보건의사로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을 했다. 전문성과 일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요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런 거 경험이 쌓여가면 더 뭔가 뭐 우수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또 후배한테 또 어떤 노하우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중보건이 우리가 뭐 군복무 대신 이제 의사들이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다가 그냥 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노하우가 축적되거나 혹은 아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정규직으로 했다. 예, 그리고 WHO, CDC, 미국의 CDC 이런 기관들과 인적 교류를 제도화한다. 아주 잘했죠. 그리고 출입국 검역에 대해서도 이때 기틀을 잡아요. 위험국가 입국자 전체 게이트 검역을 한다. 여러분, 문재인이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관심도 없을 때, 그때 이미 우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우한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지침을 이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확진자가 한 명 처음 생겼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게이트에서 우한에서 오는 승객들은 전부 다 열 확인하고, 그리고 또 문진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를 잡아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환자 그냥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문재인이 갑자기 우한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거 하십시오 지시한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이미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 매뉴얼대로 한 거다.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 만든 매뉴얼 그대로 한 거다. 그래서 그 환자는요, 1번 확진자는요, 열도 사실 없었어요. 37.3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안 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진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침 증상이 있다, 발열 증상도 있었다, 이런 걸 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을 바로 격리를 해가지고 검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확진이다. 아, 이명박근혜 똥 치우는 건 생각 안 하냐 이런. 아니, 문재인이 싸고 있는 똥을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네요. 자, 제가 채팅을 읽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리액션을 했습니다. 지금 제 딸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긴급 상황실, 이번에 이때 신설했던 긴급 상황실, 검역소, 진단기관, 의료기관, 뭐 민간 의료기관,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측 진단 관리, 이런 거 쌍방향 정보 수집되도록, 실시간 정보 교류가 되도록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한 거예요. 이때 아주 잘했다.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전문 치료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이때인 거예요. 이때 신속 진단하는 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입법도 들어갑니다.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는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 어떤 감염병에 대한 진단 킷은 새로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어떤 보건 당국에서는 새로 어떤 건강 관련된 어떤 뭐 검진 킷이건 약물이건 이런 게 나오면 승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길었어요. 그거를 확 단축시키는
그런 조치를 이때 한 겁니다. 아예 입법을 해가지고 요런 신종 감염병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신형 뭐 검진 킷 같은 거에 대해서 긴급 사용 특례를 적용한다. 이게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은 이때 뭐 갑자기 법을 바꿀 그런 절차를 가질 필요도 없이 긴급 사용을 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압격리병상이 지금 500병상 있었는데, 그 다음 해 728병상, 그 다음에 2020년까지 1474병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0년인 올해 지금 병상이 몇 개인지 아시죠? 제가 굳이 찾아드리지 않고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저건 이제 민간 의료기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이요, 1000개예요, 1000개. 1000개 조금 넘습니다. 1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병상 관련해가지고는 이 뉴스를 꼭 보셔야 돼요. 요 지금 음압병상이라는 게 요런 신종 감염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르스 때요, 저게 포화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봤죠? 대구에서 이게 포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게 뭔가 음압병상을 늘리는 게 당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만일을 대비해서 대구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음압병상을 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이 뭘 했냐? 음압병상 198개, 현재 198개다. 요거 잠시만요. 그 기사가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이때도 권준욱이 있네요. 2015년 6월 메르스 당시 기사예요. 요때 음압병상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놨었는데 요 기사가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기사예요. 요 기사. 너무 죄송합니다. 조 기사는 이제 다른 얘기가 좀 있고 요 기사 보면은 국가 지정 음압 격리 시설 19곳 병상 119개였어요. 이때 메르스 때 11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기사를 잠깐 보여드렸던 거는 음압 병상 47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음압 병상 119개를 개인실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나중에 이제 메르스 백서에서도 그 부분 지적이 됩니다. 그 후에 그런 걸 다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개가 아니라 병상이 119개인데도 47개밖에 못 썼다라는 거를 지금 잘 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198개까지 병상 개수도 늘리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제대로 신종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리는 거였어요. 거의 한 300개 정도까지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됐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4개 늘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음압병상이 4개 늘는데 그쳤어요. 문재인이 뭘 했다고요? 이번 뭐 신종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무슨 대응을 했어요? 아무것도 문재인은 기여한 게 없어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194개까지 늘린 거죠. 박근혜 정권 때 다 해놓은 거, 이자는 거의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때 이미 지금 음압 격리 병상을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74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1027개밖에 안 됐다. 문재인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4개 늘렸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걸로 온갖 공치사는 다 하고, 뭐 드라이브스루 진료실 같은 거,
그 드라이브스루 이제 그 검진하는 거 그런 거 자기가 했나요? 아무 문재인이 기여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공치사는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안 해놓고 다 숨기고. 자, 그 다음에 예, 요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고, 예, 요런 게 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 위험 환자 선별 진료를 의무화한다. 그래서 예, 입원실 입구에서부터 선별 진료소를 배치를 해서 들어가지 않고 선별 진료소에서, 선별 진료소가 하는 건 그겁니다. 중증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원래 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이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요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별 진료소가 없는 어떤 그런 곳까지 급하게 선별 진료소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예, 요거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입구거든요. 요게 주 출입로인데 그 옆에 요 문으로 들어가는 선별 진료소가 있어요. 항상 차폐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요게 아마 음압 상태일 거예요. 예, 감염병이 다른 데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요런 것들 민간 병원에도 거의 없었어요. 그거를 메르스 이후 만든 요런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요런 것들이 늘어났다. 이게 이번 사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선별 진료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전에는 없었다, 그런 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 그냥 들어 닥쳐가지고 그냥, 예, 나 이 감염병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응급실은 마비되는 거다. 의사들 다 격리돼야 되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이 선별 진료소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 자, 감염병, 신종 감염병은 지금 미지의 병이잖아요. 요거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 자체를 개편했다. 그래서 지휘 체계를 재설계했다. 요런 거 지금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차관급으로 올렸어요. 예, 차관급으로 올렸다. 그리고 인사 예산에 대한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서 독자적으로 전문성 갖게 한다.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서, 예, 요런 것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 진료소에서 이런 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창궐하는 그 질병의 어떤 위험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좀 덜한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아닌 거는 중앙이 질병관리본부가 딱 중앙에서 그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조율을 한다. 요런 부분을 정한 거예요. 예, 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언급되어 있네요. 예, 음압병상, 그리고 격리병상도 1인실, 2인실로 아주, 예, 인원 숫자를 최소화해가지고 격리의 의미가 있도록 만들고 6인실 위주의 기존 그런 병상 구조 4인실로 바꾼다. 요런 것들 한 겁니다. 아주, 예, 요런 것들이 다 영향을 크게 끼쳤어요. 이때 기틀을 다져 놓은 겁니다. 누가 했냐? 의사 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한 거예요. 예. 저런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 전문가가 더 많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판단보다는 아마, 예, 저렇게 전문가가 직접 이런 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로 묶인 상태에서
의사 출신 장관이 나온 적이 아예 거의 없었어요. 예. 아주 짧은 기간, 잠깐 있었던 사람 말고는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2년 동안 근무했잖아요. 예. 그 정도 근무한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장관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 복지부는 사실 또 복지부대로 전문 분야가 또 다르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또 많은 분들이 제안하는 게 보건부하고 복지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뭉쳐 있을 때 융합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건보 체계에서는 모호해요. 이게 의료인지 이게 복지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뭐 사령탑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조직들이 서로 교류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은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사람일 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의료계 쪽은 우선적으로 다 공급을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같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료계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는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그 질본 화를 내요. 예, 저거를 지금 제가 논박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예. 워낙 헛소리라서 그냥 누구나 개소리인 걸 알죠. 예. 아유, 제가 또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 지역구에서 며칠 전에 국공 요거는 조금 지난 건데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예. 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기를 그 창문을 열어놨고 모기를 잡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옆에 수화하시는 분도 웃는데 뭐 저거 위트라고 생각해서 웃는지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국립 어린이집에서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아주 아주 성폭행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사에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기사는 봤습니다. 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그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이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 아이들이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지금 신상진 씨는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이라고 얘기했으면 또 몰라요. 근데 그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 정상이 무슨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요. 요거는 사실 지금 의사 전문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저 사람 수준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요. 잘라야죠. 이런 사람 경질해야죠. 지금 당장 경질해야죠. 여러분 세월호 때 컵라면 먹은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유족을 뭐 아프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엔 결국 물러났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거는 사실 그 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예, 이 사람을 안 자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발언도 몇 달 된 발언이에요. 예, 저는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인가, 기본 소양을 갖춘 건가,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과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이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기틀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인 거, 어떤 게 낫습니까? 예. 한번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나 교조적인 어떤 그런 사고, 요런 거를 강요하기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되는 분야, 요런 분야는 전문가한테 그대로 맡겼다. 예, 사실 뭐 메르스 때 초기 대응이 뭐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 박 대통령이 개입해서 잘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병원명, 뭐 1번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원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거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질병관리본부한테 어떤 그런 결정들을 다 맡긴 거예요. 공개할 때, 국민한테 공개할 때 어떤 부분 공개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들한테 맡긴 겁니다. 항상 그때 뭐 그 시점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예, 그때는 그런 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국 전문가들이 자기 스스로 또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뭐 지적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원은 빨리 공개를 하라, 이런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예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무슨 질본은 뭐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뭐 요런 대결 구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병원만 공개하라, 예, 그리고 동선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지시를 한 게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 문재인이 왜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전문가의 의견을 자기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 예, 요런 것들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폐몰이를 해요. 의협이 지금, 예, 입국 차단하라, 감염원을 줄이는 게 기본이다. 아까 지금 1번으로 나오죠. 예, 그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도 1번으로 나오는 게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다. 이거 하라. 의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 의사들이 모인 조직이 의협이잖아요. 의협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여당에서는 뭐라 그랬죠? 저 사람 일베 의사다, 저 사람 극우다, 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거 나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극우다, 정치적 목적에서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뽑은 의협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런 겁니까? 다 극우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반대 운동에 나갔다고 해서 무슨 극우라고 모는 것 자체가 어이없지만, 예, 의사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조직을 지금 전체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는 건가요? 의사들이 뽑은 회장입니다. 예. 아,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속상하네요. 예. 홍콩에 있는 목격자 K 부러워요. 나도 한국 아닌 곳에 살고 싶네요. 참, 홍콩에는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용됩니다. 전문가 의견이 최우선으로, 특히 이제, 예, 홍콩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조직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력 풀이 엄청납니다. 근데 홍콩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정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기민하게 태스크포스를 딱 꾸려가지고 권한을 다 줘요. 예, 그 태스크포스의 권한을 줘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어떤 전문가들을 딱 바로 이제 그 필요한 자리에 놓고, 예, 컨설팅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 최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냐, 미치겠습니다. 예. 홍콩에선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들 무조건 2주간 격리한다, 의무적으로 격리시킨다, 예, 요런 거 했잖아요. 그걸로 막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요게 지금 오늘 스코어입니다. 예. 보면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뭐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해 가지고요. 그동안 한동안 많이 보던 다 어디 갔어요? 예. 싱가포르, 홍콩, 대만 어디 있습니까? 대만은 아직도 60명도 안 돼요. 예. 사망자가 딱 한 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도 지금 중국 인접지인데 이런 나라들 지금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투명하고 뭐 신속하게 검진하는 부분 강조하는데, 신속하게 할 만한 일을 안 만든 이 나라들이 잘한 겁니다. 이 나라들이 잘한 거예요. 홍콩 같은 나라. 예,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상. 일국양제, 1국이잖아요. 중국이랑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차단을 했다, 그냥.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거든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은요, 이 세 나라에 준하는 조치를 했어야 돼요. 한국 정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나라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두 나라, 한국, 일본이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뭐 일본은 그래도 또 버팁니다. 그게 이제 아비간이라는 그런 약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사후에 평가를 하겠지만 확실히 예, 사망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부럽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70명이 넘어가고, 예, 75명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예,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이거 뭐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게 가능한가요? 예. 자, 뭐 공무원 욕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자제해 주십시오. 예, 공무원이 사실 늘공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공한테 휘둘리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입장에 처한 분들이에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예, 검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예, 높인 거는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이 굉장히 역할이 컸습니다. 그거 문재인이 한 건가요? 그거 정권이 한 건가요?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었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굉장히 늦게 뒷북 지침을 내놓더라고요. 지침을 왜 내놓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을 지침을 한참 거의 한 달 지나가지고 지침을 내놨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의사예요.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1번 확진자, 중국인 1번 확진자를, 예, 담당해가지고 치료한 주치의입니다.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예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런 감염병도 재난 중에 하나죠. 저희가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긴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가 같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생물테러시의 약물 배분소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저는 감염내과 의사인데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은 또 재난 대응하는 지금 부천 순천향에 있는 신희준 교수라는 분인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동반되는 소방, 경찰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장소가 병원이라는데 한정된 게 아니라 때로는 경기장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그때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의 가장 큰 장점 하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신종감염병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그 환자가 검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 검사를 하는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근데 의료진 안전을 보다 보니 그 검사한 공간을 한 30분씩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신속하게 해줘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안이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곳이죠. 저희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인데요. 자,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저렇게 차가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환자분을 예, 요 내용은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도요.
웃기는 뉴스가 있어요. 미국이 무슨 전혀 이런 걸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배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한 겁니다. 신종플루 돌 때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포크 타임즈인데 기발한 아이디어, 외신 기자도 놀랐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요거요. 2009년에 이미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인들이 뭐 우리가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정신 승리는요. 약간 우리 모양을 더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미국이 어떤 우리 한국에서 사실 이거는 뭐 시범적으로 시도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전국적으로 그걸 하고 효과를 봤으니까 자랑스러운 거 맞는데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좀 우스울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치 문재인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코미디죠.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구체적인 아이디어 다 낸 겁니다. 김진용 과장이.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냐,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사실 그 사람한테만 중요한 건데. 문재인이 중시하는 거는 문재인하고 문재인 정치 세력만 중요한 겁니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면 전문가 의견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국과의 관계 혹은 또 중국에 잘 보여서 얻는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경 차단을 못한 거다. 입국 금지를 못한 거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의존적인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다른 작은 도시국가들,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할 수 있었어요. 입국 차단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린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제가 아쉬워서 자꾸 더 보여드리고 싶어 하네요, 제가. 나중에 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서두에서 소개했던 요 헬프 대국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뭐 나눔에도 참여하고 또 마스크 꼭 필요한 분들 요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로세로 연구소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입니다. 감사합니다.